면역 관리 없이 암 완치 없다. 2장 치료를 선택하다. 황성주. 수술 어떻게 할 것인가? 확대냐? 축소냐? 암 수술의 대원칙은 암을 제거하면서 전이된 가능성이 높은 주변의 정상 조직과 림프절을 함께 제거하는 것이었다. 즉 확대 수술이 대세였다. 그런데 유방암의 확대 시술이 재발 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면 가급적 수술 합병증을 줄이고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자는 축소 수술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 경우는 반드시 보조적인 전신 요법인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유방암 초기 환자에게 유방 보존을 위한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고 추가로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다. 최근에는 수술 자극까지 최소화하자는 최소 침습 수술까지 등장하게 되어 복강경, 흉강경, 내시경 수술이 보편화되고 있고 친밀한 노보 수술까지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수술의 변화가 암 재발 예방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유방암 수술에서 초기 환자에게 부분 절제 후 전신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보조요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젊은 여성의 경우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외모일수록 있다. 부분 절제가 당연하다. 물론 환자의 면역 상태와 암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축소 수술을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암 치료의 완성은 재발하지 않는 것이다. 재발 위험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 유방암의 경우 예후를 결정짓는 요소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후에는 많은 변수들이 고려되기를 모든 요소들을 포괄하여 수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의 재발에 미치는 요소인 참으로 복잡하고 다양하다. 젊은 연령일수록 재발률이 높고 3중 음성 ET, PR, HER인 경우 림프절 침범, 변명이 2개 이상, 수술 절제면에 암세포가 침범할 경우 재발률이 높다. BRCA 1, 2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재발률이 높다. 이러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완치의 확률이 높아진다. 부득이하게 부분 절제와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경우 면역요법을 병행할 것을 권한다. 갑상선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갑상선암 치료에서 고민은 어느 정도 사이즈에서 수술할 것인가 문제이다. 나는 갑상선암은 면역요법으로 다스리면서 관찰하는 미국 방식을 선호한다.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나는 데다가 1cm 미만의 작은 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거의 없고 재발률도 매우 낮아. 관찰하다가 1cm가 넘으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갑상선암을 수술할 때 직면하는 문제는 갑상선을 다 제거할 것인가, 일부를 남길 것인가의 여부이다. 갑상선암은 재발률이 높지 않고 재발이 되어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유방암과는 양상이 많이 다르다. 굳이 갑상선을 전부 제거하지 않아도 되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일부를 남겨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남은 생애 동안 매일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야 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전부 절제 상황에서도 부분 절제를 주장하는 의사들도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환자의 나이, 종양의 크기, 침범 정도, 전이, 범위 등을 고려해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갑상선암은 지체 없이 전부 절제하고 방사선 동이원소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 수술이냐 내시경 수술이냐. 요즘 조기 위암이거나 자궁경부암 등에서 내시경 수술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조기 위암은 암이 점막에만 국한된 것이니 내시경으로 점막만 도려내면 된다는 내용만 보면 편의상 차원에서 다른 수술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환자의 마음이 너무 안일해지는 데 있다. 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몇 번의 내시경 시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생활 면역 관리를 게을리해서 재발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조기 위암이 아니라 1기와 2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내시경 수술이 재발의 위험성을 높이는 불완전한 시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시경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아주대병원 조기위암센터에서는 위 내시경과 복강경을 동시에 시행하는 하이브레드 수술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암이 퍼지는 길목에 있는 림프절을 복강경으로 먼저 잘라내어 전이 여부를 확인한 후 전이가 없는 것을 확인되면 위 내시경으로 점막 전층을 도려낸 다음 복강경으로 봉합하는 방식이다. 아주대학교 허훈 교수는 미국의 외과 분야 학술적 저널 오브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서전스 온라인 연구관의 연구 결과를 신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현재 조기암에 대한 치료는 암 조직 절제 후 남겨지는 병변과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절제 범위도 가능한 한 작게 해 수술 후 삶의 질을 최대화 시키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암 절제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하는 림프절 감시법이 좀 더 발전하면 하이브레드 수술이 더욱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수술이냐 노버 수술이냐. 최근 들어 노버 수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고난도의 수술이 필요한 영역에서 노버 수술은 손가락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시술하기에 매우 편리한 측면이 있다. 어려운 수술을 쉽게 할 수 있고 치료 실적도 괜찮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수술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버 수술은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암 수술은 한 번에 끝나야 하는 중요한 수술이고 신경이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 등을 시술할 때 인간의 판단만큼 분별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약점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적용이 안 되는 수술이라는 점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조건이 되고 있다. 노버 수술이 사람이 직접 하는 수술보다 탁월한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좋은 것은 더더욱 아니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노버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외과 홍석준 교수도 노버 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다른 질병은 몰라도 갑상선 암에는 노버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 갑상선은 매우 정밀한 조직이므로 의사가 직접 손으로 만져가며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일부 의사들이 1cm 미만의 작은 암은 내시경으로 로봇으로 수술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암은 다른 질병과 달라서 첫 수술로 결판을 내야 한다. 미용에 신경 쓰느라고 완벽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발 위험이 그만큼 커진다. 재발한 암은 재수술도 완치가 쉽지 않다. 외국에서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로봇을 이용하지 않고 꼭 손으로 수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사선 치료냐 수술이냐. 방사선 치료와 수술이 대등한 결과를 내는 자궁경부암과 전립선 암의 경우에 환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장단점을 잘 비교하고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부작용을 예를 들면 전립선 암의 경우 수술 후에 요로 가능 장애, 성기능 장애가 흔하다. 반면에 방사선 치료 후에는 직장의 기능 장애가 더 많다. 자궁경부암의 경우 고령자에게는 수술이 곤란한 반면 방사선 치료는 모든 연령층에 가능하다. 수술 후에는 방광 및 요로 기능 장애가 흔하고 방사선 치료 후에는 직장 간 기능 장애와 방광 기능 장애가 흔하다. 여기에서 선택의 문제는 어떤 부작용을 선택할 것인가를 문제이다. 또한 후두암이나 직장암의 수술에서 성대나 항문을 보존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것인가, 아예 제거하여 안전제일주의로 갈 것인가도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있다. 이 경우 일단 제거를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라고 권고한다. 일단 대안을 생각해보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면 극단의 선택을 하더라도 덜 후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예후가 훨씬 좋았다. 재발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5년 생존율과 완치율은 다르다. 제 경우 암이 재발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재발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1기 완치율이 90%라고 해도 나머지 10%에 해당되어 재발할 수 있다. 반대로 4기 완치율이 7%라고 해도 내가 7%에 해당되어 완치될 수도 있다. 내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여부는 면역력의 여부와 결과물이지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다. 의사들은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끝나면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 검진을 하라고 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재발 여부를 체크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발을 막기 위해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환자로서 재발은 끝장이라는 절박한 생각이 있지만 의사는 재발하면 다시 치료하면 된다는 기계적인 발상만 하고 있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재발 여부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 면역 관리의 여부에 달려있다. 50대 후반 여자 환자가 5년 전 유방암 3기로 수술받은 환자로 수술 후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무너진 몸으로 사랑의 병원에 찾아왔다. 그는 미술토요법, 영양요법 등으로 5년 동안 면역관리를 받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아 면역관리를 중단한 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암 발생 10년 만에 뼈로 암세포가 전이되었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2년 후 폐전이가 확인되었다.
그 이후 2년 동안 표적 항암제를 쓰던 중 면역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를 찾아온 경우였다. 이 환자는 5년 생존율의 희생양이다. 얼마 전 암의 5년 생존율이 66%까지 높아졌다. 2014년 3월 21일 보도 자료는 뉴스가 방영된 적이 있다. 기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5년 생존율을 완치율이 아니다. 그런데 완치율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다. 5년 무병 생존은 관해율이지 완치율이 아니다. 관해는 의학적 검사 결과 암 없이 5년을 지냈다는 것이지 완치가 아니다. 완치율은 66%도 어불성설이다. 치료율이 높아졌으나 안심하고 기존의 치료만을 받으라는 의사의 악용된 여지가 있다. 이 통계를 엄밀히 따져보자 5년 생존율이 100%인 갑상선 암을 제외시키면 생존율은 59.5%로 떨어진다. 조기암 연기 1기로는 치료받은 분들의 엄밀한 의미에서 암 경험자이지 암 환자는 아니다. 이들이 계속 생존해 있고 누적되기 때문에 전체 암 생존율에 영향을 끼친다. 갑상선 암 초음파 외에도 조기 진단이 쉬운 유방암 초음파 조기 발견을 91%, 대장암 내시경 조기 발견을 72.6%, 이암 내시경 조기 발견을 67%는 조기 발견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의미 없는 수치들이다. 이런 상황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암 치료율이 높아졌다고 보도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통계를 믿지 말라. 미국 연구기관에서 1950년에서 2000년대까지 암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약간 상승되는 양상을 보였다. 50년 동안 그토록 많은 암 치료법이 개발되었지만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실패한 셈이다. 이 거시적 통계를 바탕으로 미국 보건부에서는 암 예방만이 최선의 치료라고 암 치료 전략을 바꾸었다.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발표한 2012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암 경험자가 별로 없는 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은 21.9%, 간암은 30.1%, 췌장암은 8.8% 정도이다. 연기나 일기를 제외하면 암 생존율은 40%대로 뚝 떨어진다. 수술 이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는 3에서 4기로만 파악한다면 암의 생존율은 17에서 45%로 급감한다. 앞으로 완치율이나 생존율을 논할 때 암 경험자는 제외시켜야 한다. 전국 단위 암 발생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암 경험자는 110만여 명에 이른다. 1기로 분류한 경우에는 18%는 10년을 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즉, 암의 진행 상태가 2기 이상인 경우만 암 환자로 분류한다면 암은 만만한 질환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 또 조기 진단이 쉬운 암에 잘 걸리는 여성 5년 생존율은 76.6%, 그렇지 않은 남성 생존율은 59.6%에 이르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10년 생존율은 54.4%였는데 이 경우도 10년 생존율이 99.2%인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49.5%로 떨어진다. 조기 암을 포함해서 절반의 암 환자는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다는 것인데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강조하자면 5년 생존율은 완치율이 아니다. 5년이 지나면 완치라는 고 한다는 의학적 기준은 의사들끼리 표현 이상 약속한 것이지 실제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앞의 그래프는 암 환자의 주요 병기별 5년 생존율에 대한 것이다. 생존율이 낮은 폐암과 지장암의 경우 원격 전이 상태에서 암을 진단받는 환우가 40%가 넘었다. 암 종별, 병기별 생존이 차이가 있으며 암의 정기 진단을 통한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통계를 접하면서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사기의 경우 10년 생존율이 17% 부분이다. 사기와 말기의 치료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간단히 말해 사기는 1에서 1, 2 군데에 원격 전이만 있는 상태이고 말기는 온몸의 암이 전이된 상태를 말한다. 즉 사기라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치료하면 1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절망과 포기는 금물이다. 자세히 말하면 과거에는 대부분의 3기나 4기가 되어야만 암 환자로 판정하고 치료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조기 검진을 통해서 1기와 2기의 환자들도 암 환자로 분류하고 이때부터 치료를 시작한다. 이 암 환자들은 모두 합쳐서 계산할 경우 5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명확히 5년 생존율이 높아졌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병기별, 암 종류별로 5년 생존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통계적 유의성은 있는지, 그 비교치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말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암 투병하면 죽고 치병하면 산다. 신갈렙 전나무숲. 완치에는 평생 노력이 필요하다. 나 역시 생존율이 완치율 통계에 많은 의문을 갖는다. 예를 들면 2014년 발표한 2007년에서 2011년 5년 생존율에서 전체 갑상선 암의 1, 2기 성격은 100.5%, 3기는 100.4%로 나타난다. 남자 전립선 암도 1, 2기는 100.8% 나와 있다. 생존율이 100%를 넘어선다니 이제는 암 치료의 미래와 재발 방지라는 차원에서 면역의학과 암 유전학을 중심으로 융합적 개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5년 생존율이 환상과 재발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치료법이 있는데도 외면하는 것은 의사로서 바른 자세가 아니다. 또한 5년 후 완치 판정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 경우 완치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 안 된다. 더 이상 5년 생존은 완치라는 허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면역 관리를 하면서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완치는 면역 관리를 계속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용어이다. 평생 면역 관리를 할 때만 완치가 보장된다. 왜 암은 남아있는가? 항암 이후에도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수술을 완벽하게 잘 되었지만 재발을 막기 위해 항암제를 써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안 받으면 완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문제는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물론 항암제는 효과가 있다. 최근 눈부신 항암제의 발달에 대해 필자는 경의를 표한다.
1, 2기 암 환자의 치료법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은 일부 암종에서 신규 항암제 개발이 부분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할 수 없는 통계가 있다. 최근 표준 치료로 안정된 항암 치료가 나름대로 학술적이고 통계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항암제 치료를 받은 1, 2기 환자들에게서 암이 재발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3, 4기 환자들이 재발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병원의 암 외래 진료에 가면 재발 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 항암 이후 왜 암은 사라지지 않는가? 항암 치료 이후에도 왜 암은 살아남아 있어서 재발과 전이를 일으키는 것일까? 사실 재발이 위험의 가장 큰 시기는 항암 이후 6개월에서 2년 사이이다. 극단적으로는 항암제를 맞는 도중에 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항암제 치료 이후 3개월 안에 재발이나 전이를 발견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암은 없다라는 책에서 이미 밝힌 바 있지만 항암제는 암을 제거하는 약이 아니라 빨리 자라는 세포를 없애는 약이다. 빨리 자라지 않는 암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더 큰 문제는 항암제는 암세포의 일정 수를 없애지 못하고 암세포의 일정 비율로 없앤다는 점이다.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암 환자의 암세포가 100억 개라고 가정하자 한 번 항암제를 사용할 때 10억 개씩 사라진다면 10번 한다고 다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암은 일정 비율로 파괴된다. 그 비율이 50%라고 하면 한 번의 시행에 100억 개가 50억 개가 된다. 문제는 두 번째 항암제를 시행할 때까지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데 있다. 증식률의 40%로 잡으면 암세포는 70억 개가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시행에서 50%를 파괴하면 나머지는 35억 개가 된다. 두 번째 공백기에 다시 50개가 되고 50억 개가 되고 세 번째 시행 후에는 25억 개가 된다. 세 번 시행의 암세포가 4분의 1개로 줄었지만 암은 계속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암세포는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돼 있다. 결국 항암제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면 암세포는 다시 자라나게 된다. 결국 모모의 면역력에 의해 나머지 암이 처리되지 않으면 잔존암을 제거하기 위해 평생 항암제를 맞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아무리 해도 암이 휴먼 상태에 있을 때, 약제, 내성이 생겼을 때, 암의 성장 속도가 느릴 때는 아무리 많은 항암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고 암의 사이즈가 클 경우 암세포보다 분열 속도가 달라 부분별 휴먼 상태에 있는 암세포 그룹이 있어서 치료에 한계가 있다. 수술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수술 후 항암제를 맞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술이라도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미세 잔존암을 전제하기에 항암제를 사용한다. 이 경우 항암제에 대한 내성이 가장 큰 문제이다. 100만 개의 암세포가 남아있다고 치자. 이 경우 약제 내성이 생기는 암세포가 1개, 1000개 정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식률을 40%로 가정할 때 항암제를 계속 투하할수록 암세포는 100만에서 50만, 50만에서 35만, 35만에서 25만 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항암제의 효과가 좋아 파괴율 90%, 증식률 20%라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암세포 100만 개에서 12만 개, 12만 개에서 14,400개에서 1,728개로 줄어든 뿐이다. 어떤 경우에도 암세포는 항암제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미세 잔존암은 남아있는 데다가 항암 치료가 반복될수록 약제 내성 암세포로 진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만 개의 암세포가 살아남게 된다. 더욱이 암을 일으켰던 암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항암제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암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암의 재발을 막으려면 미세 잔존암을 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혁명, 생활면역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면역력이 집중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면역 증강 이문 부스터를 통한 집중 면역 관리가 절실하다. 평생 면역력 관리만이 살 길이다. 말기 암 환자에게도 전략이 필요하다.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다. 말기 암 환자, 이 말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람이 말기를 신고한다는 것은 교만한 발상이다. 나는 말기암이라는 명칭보다 암과의 동반자라는 말을 선호한다. 수술이나 항암제로 암을 박멸할 수 없으면 암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경우 암은 없다 해서 언급한 암을 극복한 게 새 의사의 암에 대한 태도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암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동거하는 한만청 교수의 동반자 이론, 같이 살다가 언젠가 떠나갈 세입자로 생각하는 고창순 교수님의 전셋집 이론, 불현듯 왔다가 불현듯 사라지는 나그네 이론, 나그네로 여기는 이희대 교수의 나그네 이론이 그것이다. 왜 말기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제한해야 하는가? 암 전문의 류영석 박사, 휘경 우리들 내과 원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류영석 박사, 휘경 우리들 내과 원장은 혈액종양내과에서 오랫동안 암 환자를 치료했던 분이다. 암세포가 정상적인 정상세포보다 약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강한 정도가 차이가 날 때 항암제로 들이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약하기 때문에 훨씬 손상을 많이 받고 회복 속도도 늦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반복하면 암세포는 금방 맷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반복할수록 암세포가 점점 더 강해져서 종래에 가서는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항암제에 더 강해집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항암제를 계속 쓴다면 암세포보다 정상세포가 손상받는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집니다. 이때가 항암제를 중단해야 하는 시기인데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결국 몸만 상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의 치료를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대학병원의 치료가 암 치료의 모범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병원 치료는 반쪽짜리 치료입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의 암 치료가 굉장한 발전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있는 통계 자료의 대부분은 초기 아마노줄의 자료로 말기암, 상당히 진행된 암, 재발한 암 환자의 치료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생존 기존 연장에는 도움이 되지만 4기 암 환자들의 완치율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대학병원 암 치료는 초기 환자용인 반쪽짜리 치료입니다.
암 전문의 류영석 박사 블로그에서 인용함. 암과의 동반자, 말기 암 환자나 그 가족들은 우왕좌왕하지 말고 면역요법, 고주파요법, 영양요법을 중심으로 부작용 없이 암을 다스리는 융합 면역 암 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자선책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집중 면역 관리와 생활 면역 관리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암이 없어지는 경우, 줄어드는 경우도 가끔 있다. 이런 사례를 접할 때마다 연구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런 극적인 경험을 기대하기보다는 암과 더불어 같이 살아간다는 동반자 의식이 나아간다면 내면의 성숙과 영적인 삶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말기 암 환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론 중 하나는 생태 시스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암세포는 항암제에 노출되면 될수록 강해지지만 특별한 환경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생태 시스템을 바꾸어 주면 암세포가 매우 약해져 환경 변화에 의해 쉽게 도태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위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암세포 주변의 생태계는 저산소층에 빠져 있다. 암세포는 산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젖산에 의해 자라난다고 할 수 있다. 젖산은 강한 산성이다. 암세포는 주로 산소가 아닌 포도당 대사로만 에너지를 생성하고 신생혈관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산성 환경에서만 활동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젖산은 면역 체계를 방해하고 혼란시키는 기능이 있고 암 발생, 암 전이, 신생혈관 형성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므로 어떻게든 알칼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암세포에게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항암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점점 암세포의 내성을 키워주고 암세포의 독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산소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자연식이 요법과 알칼리 이온수를 통해 알칼리 생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암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 그래서 암과의 동반자 말기 암 환자들은 희망 없는 항암제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에 얽매이지 말고 생활 면역과 집중 면역 관리를 통해 암이 성장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암 전문의인 류영석 박사 희경 우리들 병원 우리들 내과 원장은 암은 임시 가건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그의 블로그에서 옮긴 글이다. 정상세포에서 혈관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암 조직의 혈관은 구불거리고 좁아졌다가 넓어지기도 하고 끝이 막혀 있기도 하고 전혀 혈관이 들어가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산소나 영양이 결핍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암의 혈관은 분포도 그렇지만 혈관 벽도 정상 혈관의 벽과 전혀 다릅니다. 정상 조직의 혈관은 암 내피에 있고 바깥쪽에 근육을 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 혈관은 워낙 급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육들이 없고 심지어는 세포조차 없는 곳도 있습니다. 건축물로 말하면 잘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집과 급하게 만든 부양주택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변화가 오면 정상 혈관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암 혈관들은 극심한 영향을 받고 파괴가 됩니다. 따라서 암이 있는 혈관은 모양 때문에 암세포는 저산소층에 시달립니다. 즉 산소가 별로 들어오지 않으므로 암세포는 주로 당대사에 의존을 많이 합니다. 암 전문의 류영석 박사 블로그
에서 인용함.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대한 최후의 고찰, 허와 시를 분명히 알라. 부득이하게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면역요법의 병행 투여를 통해 정상세포를 최대한 보호하고 면역력의 저하를 막아야 한다. 금년 미슬토요법 세미나나 위에 독일에 방문했을 때 일이다. 이 세미나에서 독일 최고의 미슬토 치료 전문가는 방사선 치료를 할 때 미슬토의 일종인 HELIXORA의 정상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나는 이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부득이 방사선 치료를 감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제품을 사용해서 면역 칵테일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왕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면 융합 면역요법과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2차 암 발생의 위험성.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생한 암 치료 후 건강관리의 가이드를 보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암 치료가 정상세포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암을 일으키기도 한다.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는 기본적으로 암 세포가 정상세포보다 빠르게 세포 분열하는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일수록 항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DNA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암세포가 정상세포에 비해 쉽게 죽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다른 정상세포의 DNA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종양과 인접한 조직에도 방사선이 쏘여진다. 이로 인해 대장암, 방광암 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항암 약물 치료 시에도 골수의 조혈, 세포 등이 영향을 받아 새로 백혈병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10대에 임파종이 생겨서 가슴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젊은 여성들의 경우 유방암의 발병 확률이 높다. 유방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폐암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 자궁경부암으로 복부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복부 장애에 영향을 주어 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전립선 암 치료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인접 장기인 방광이나 직장 등의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혈뇨 검사 및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을 고려해 본다. 암 치료 후 건강관리 가이드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 비타북스. 이 책에서 암의 재발이나 전이는 물론 2차 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할 경우 5년 생존율이 90%를 넘을 정도로 예후가 상대적으로 좋은 암이다. 그러나 유방암 경험자에게서 2차 암이 발생되면 2차 암이 발생하지 않은 유방암 경험자보다 사망 위험률이 3배에서 4배 증가한다. 이 말은 유방암 경험자가 폐암이나 대장암과 같이 조금 더 중한 암이 2차 암으로 발생한다면 장기 생존 여부는 유방암보다 폐암이나 대장암의 예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예후가 좋은 암의 경우 원발암이 아닌 2차 암이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흡연자의 경우 원발암이 흡연과 관련 없는 암종이라고 해도 흡연으로 인해 2차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위암이나 대장암은 흡연이 주는 원인은 아니지만 장기간 흡연을 했다면 폐암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자궁경부암도 비만과 연관성이 낮지만
비만한 자궁경부암 경험자라면 비만 관련 암인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자궁내막암 등에 대한 검진을 고려해 본다. 유방암과 난소암은 상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BRCA 유전자에 의한 유전자 관련 이외에도 유방암과 난소암은 모두 비만이나 여성 호르몬 등과 관련이 크다. 유방암 경험자라면 난소암에 대한 검진을, 난소암 경험자라면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고려해 본다. 암치료 건강관리 가이드,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건강증진센터 비타북스. 또한 다음과 같은 CT나 엑스레이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담배를 끊었어도 적어도 수년간 저설량 폐CT를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 흡연자에서 매년 저선량 폐CT를 시행했을 경우 매년 엑스레이만 시행한 그룹에 비해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20%, 전체 사망률은 7%로 낮아진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치료 암건강가이드 서울대학교 암병원 암증진센터, 부산대학병원 통합의학센터 김진목 교수, 부산대학교 통합의학센터 진료외래교수 진영 제암요양병원 원장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방사선 치료로 방사선이 주로 정상 조직에도 영향을 주며 이 부분에서 종양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다면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 방사선 치료를 얻는 이득과 위험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한다. 방사선 치료로 얻는 이득과 위험을 잘 비교해 보아야 한다. 방사선 치료는 목적이 암 조직을 치료하는 목적이지만 주의 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양이 상당하다면 방사선 치료의 선택을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암 치료의 효과에 비해 정상 조직에 미치는 방사선 양은 미미하기 때문에 암의 표준 치료로 방사선 치료가 채택된 것이다. 방사선 치료뿐 아니라 CT, 폐CT, 동위소 검사 등 다양한 검사들로 인하여서 많든 적든 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방 촬영은 일반 흉부 X선 촬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0.0mg mCV의 20배인 0.2mCV며 CT는 1000배인 10mCV나 된다. 암 진단을 통해 발암물질에 대폭 노출되는 것이다. 주기적으로 암 검진이 꼭 필요하지만 X선에 많이 노출되는 검사보다 초음파 촬영이나 내시경 검사, MRA 촬영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암치료, 노드맥, 김진목, 서현사. 기존의 의료체계에 의존해서는 재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피할 방법은 없다. 또한 CT나 폐CT 같은 검사 방법도 비켜나갈 방법이 없다. 결국 관건은 면역 검사를 통해 면역력을 관리하고 융합 면역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모든 의료의 현장에서 재발 위험을 최소화하는 면역요법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